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해볼 주제는 최근 아주 뜨거웠던 외교 뉴스죠. 네, 지난 2026년 4월 2일하고 3일에 있었던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 이후로 무려 11년 만에 프랑스 정상이 서울을 찾은 거잖아요. 언론에서는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면서 연일 성공적이라는 기사만 쏟아내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국빈 방문이었죠. 만찬장 분위기도 좋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도 아주 매끄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희 미션은 그런 외교적인 미사여구나 포장지를 다 벗겨내는 거잖아요. 세종연구소 정성상 부소장의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이 화려한 성과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나 좀 뼈아픈 한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회담에서 다루지 못한 남겨진 숙제들까지 아주 철저하게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짚어보죠. 두 나라 관계의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2004년에 맺었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이번에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이거 이름만 들으면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외교 무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인 건가요? 이게 그냥 외교적인 훈장이 절대 아닙니다. 군사 개입이 자동으로 의무화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그 최고 수준의 조약 동맹 딱 그 바로 아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동맹 바로 밑에 최고 수준 약속이군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은 나라가 또 있나요? 2023년에 영국하고 다우닝가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 이후로 프랑스가 역대 두 번째입니다. 경제, 안보, 첨단 기술까지 다 같이 포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아주 무거운 약속인 거죠. 영국 다음이 프랑스다. 그리고 22년 만에 격상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두 나라가 갑자기 막 엄청 친해진 건 아닐 테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게 단순히 친목 도모가 아니라 글로벌 정세의 뼈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의 마크 줄리엔 센터장도 똑같이 짚었고요. 그 뼈대가 흔들린다는 건 역시 미국발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동맹도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말이에요. 네, 그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큰 동인이죠. 거기에 지금 러시아랑 북한의 군사 밀착이 전례 없이 심해졌고 중동 지역 불안정성 때문에 공급망도 계속 위협받고 있잖아요. 아, 진짜 다중위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프랑스나 특정 강대국 하나에만 목을 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게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든든하게 믿고 있던 미국이라는 보험에 약관이 막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한국과 프랑스가 서로 새로운 프리미엄 보험을 들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파트너를 다변화할 거면 독일도 있고 다른 옵션도 많은데 왜 그렇게 프랑스가 매력적인 카드였을까요? 제가 보고서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아이탈 규정 얘기였거든요. 아, 그 아이탈, 미국 국제 무기거래 규정 말씀이시죠? 이게 프랑스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무기 개발해서 수출하려고 할 때마다 미국 부품 들어갔다고 허락받아야 하는 그 까다로운 규정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미국 부품이나 기술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거절당하면 수출 자체가 엎어지거든요. 진짜 뼈아픈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여기서 자유로운가요? 네, 프랑스는 항공 우주나 방산 전반에 걸쳐서 100% 자국 기술로 무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라팔 전투기가 대표적이죠. 오, 전부 다 자기네 기술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랑 민감한 군사기술 협력을 할 때는 제3국, 즉 미국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보다 프랑스가 첨단 안보 협력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까다로운 승인 절차 없이 우리 맘대로 군사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니 엄청난 레버리지네요. 자, 그럼 이런 좋은 배경에서 만났으니 성과물도 꽤 풍성했을 텐데 이번에 협정이랑 양해각서가 무려 14건이나 쏟아졌다고요? 네, 방대한 문서들이 나왔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과를 딱 하나 꼽자면 단연 원자력 분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고요?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프랑스 국영기업인 오라노가 핵연료 전주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오라노라는 기업은 처음 들어보는데 전주기 협력이라면 우라늄 캐서 쓰고 다시 처리하는 그 전치 과정을 다 같이 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오라노는 프랑스 라하그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용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글로벌 원전 생태계의 절대 강자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우라늄 공급망이 엄청 흔들리고 있잖아요. 러시아 로사톰이 그 시장 꽉 잡고 있어서 다들 대체제 찾느라 난리고요. 네, 지금 글로벌 원전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연료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는 게 서방 세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오라노는 이 전주기 기술을 완벽하게 자립한 기업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라는 확실한 서방 파트너를 잡아서 러시아 리스크 없이 우리 원전 연료의 생명줄을 아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거기다 원자로 설계 최강자린 프라마톰, 그리고 전남 영광 해마해상풍력을 같이 하기로 한 프랑스 전력공사까지 협력을 맺어서 에너지 안보 포트폴리오를 확 키웠죠. 에너지가 결국 안보니까요. 안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에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길게 했다는 대목이 좀 의외였어요. 한국이나 프랑스나 중동이랑은 엄청 멀잖아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두 나라 경제 구조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정확히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산업 굴리는 원유를 중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 문제도 있고 후티 반군 때문에 홍해 쪽이 언제 막힐지 모르는 일촉즉발 상황이긴 하죠. 네, 그 바닷길 막히면 두 나라 경제는 바로 마비됩니다. 이런 실존적인 위기감이 똑같다 보니까 안보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 넓히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2026년 가을에 프랑스가 하는 페가세 훈련에 우리 공군도 참여하기로 한 거군요. 네, 거기다 양국 간의 한불 군사미밀 정보보호 협정, 그러니까 일종의 지소미아 성격의 협정도 개정해서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까지 다졌습니다. 와, 원자력부터 인도태평양 군사훈련 정보 공유까지. 이렇게 들으면 막 이번 회담이 빈틈 없는 대성공작처럼 들리거든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볼게요. 방금 쭉 말씀하신 그 14건의 성과들, 이름이 거의 다 MOU, 즉 양해각서나 의향서더라고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사실상 구속력 없는 종이 쪼가리일 때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 심층 탐구의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고서가 짚어낸 한국 외교의 냉정한 현실이죠. 한국과 프랑스는 이제 막 화려한 오프닝 파티를 끝냈을 뿐 구체적인 뼈대나 살은 하나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당장 뭐 수조 원대 장기 공급 계약이나 합작법인 설립 같은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간 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뼈아픈 차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비교 대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 서울에 오기 바로 전날 만났던 상대입니다. 아, 4월 1일에 마크롱 대통령이 도쿄에 먼저 갔었죠. 타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를 만나고 서울로 온 거네요. 네, 하루 차이로 열린 두 정상회담의 성적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이랑 프랑스는 뭐가 그렇게 달랐나요? 일본과 프랑스는 하루아침에 급조한 관계가 아닙니다. 2013년 아베 총리 시절부터 예외적 파트너십을 맺고 무려 10년이 넘게 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엄청난 공을 들여왔어요. 10년 동안 기초공사를 다졌다. 그럼 이번 도쿄 회담에서는 우리 같은 MOU 뭉치가 아니라 진짜 손에 잡히는 걸 챙겼겠네요. 완전 다릅니다. 한국이 선언적인 양해각서에 머물 때 일본은 곧바로 제8차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열었어요. 잠깐, 8차요? 우리는 이번에 2+2 회의 신설하자는 합의조차 못 끌어냈잖아요. 네, 신설도 못했죠. 게다가 일본은 공동훈련과 방위장비 공동개발을 명시한 아주 구체적인 방위 로드맵을 짰습니다. 원자력도 차세대 고속로나 핵연료 주기에 대한 공동선언을 냈고요. 아, 벌써 로드맵 단계까지 갔군요. 심지어 핵심 광물 쪽은 더 구체적입니다. 프랑스에 짓고 있는 카레마그 히토료 정제 공장 프로젝트에 일본이 직접 투자하고 지원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비즈니스 플랜을 아예 확정지었어요. 와,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는 시상식에 턱시도 입고 가서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뵙겠습니다 이러고 사진 찍고 온 건데 일부는 다음날 출궁해서 예산이란 일정에 다 적힌 기획서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보고서도 그 점을 가장 비판하고 있어요. 한국 외교가 역동성도 있고 화려한 이벤트 만드는 건 진짜 잘하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6월 G7 에비앙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9월 파리 영화 행사에도 불렀잖아요. 그림은 참 좋았는데. 그림은 좋지만 일본은 정권이 바뀌던 말던 실무진들이 묵묵하게 시스템을 굴려가는 그 제도화에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10년 넘게 축적된 그 내공의 격차가 이번 연쇄회담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죠.
10년의 격차라니까 마음이 좀 꽤 무거워지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격차를 확 좁히고 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맞는 진짜 근육을 키우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만찬 테이블에 아예 오르지도 못했던 숨겨진 메인 요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 즉 SSN 기술 협력 문제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에서 이걸 수면 위로 올리지 못한 걸 가장 큰 실책으로 보고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이요? 아니, 물론 잠수함이 오래 자망할 수 있고 은밀하니까 엄청 탐나는 무기인 건 알겠는데 보통 이런 전략 무기는 혈맹인 미국이나 아니면 오커스 맺은 영국 쪽에 기대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왜 굳이 프랑스한테 문을 두드려야 하죠? 그 상식적인 접근이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만의 장점, ITR 제약을 안 받는다는 게 여기서 빛을 발하거든요. 아, 잠수함에도 그 ITR 규제가 들어가나요? 네, 엔진 구조를 봐야 하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핵잠수함은 무기급으로 쓸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씁니다. 고농축 우라늄이면 그거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에 주면 국제 핵 조약산 조약인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돼요. 미국 국내법 때문에 이전도 불가능하고요. 아, 미국 걸 쓰고 싶어도 주는 쪽은 법에 걸리고 받는 우리는 국제 규범을 어기게 되는 완전히 꽉 막힌 상태네요. 그런데 프랑스의 최신형 쉬프랑급 공격용 핵잠수함은 전혀 다릅니다. 무기급이 아니라 일반 민간 원전에서 쓰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써요. 전홍축이요? 그럼 10년마다 한 번씩 연료를 갈아줘야 해서 좀 귀찮긴 하겠네요. 번거롭긴 하죠. 하지만 국제 원자력기구 사찰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고 NPT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국제사회 눈치 안 보고 합법적으로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이죠. 와, 게다가 프랑스 독자 기술이니까 미국 수출 통제망도 피할 수 있고요. 그렇죠. 국가 간 합의만 있으면 독자적으로 기술 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법이랑 지정학적 규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지구상 유일무이한 완벽한 대안이 바로 프랑스인 겁니다. 이건 거의 한국의 오랜 외교 수건을 한 방에 풀어줄 완벽한 치트키를 프랑스가 쥐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국빈 만찬이라는 그 엄청난 기회에서 그 치트키 버튼을 누르기는커녕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니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음 회담 때는 무조건 이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양국 최우선 공식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겁니다. 당장 뭐 내일 잠수함 설계도 사오자 이런 건 무리겠지만요. 그렇죠. 처음엔 기초적인 단계부터 가는 거죠. 예를 들어 프랑스 해군 산하에 원자력 에너지 군사 응용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해군 장교들을 위탁 교육 보내면서 조용히 기술 대화의 물꼬부터 틀자는 겁니다. 일단 인적 교류부터 시작해서 밑밥을 차근차근 깔아야겠네요. 사실 잠수함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수많은 MOU들도 현실화하려면 비슷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뭐 AI나 반도체, 우주산업 협력도 그냥 선언으로 끝낼 게 아니라 양국 실무자들이 매달 만나서 예산 짜고 점검하는 정부 간 상설 실행 기구 같은 게 당장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일본의 그 무서운 제도화 발끝이라도 따라갈 테니까요. 네, 결국 이 모든 약속을 진짜로 만드는 힘은 끈질긴 실행력과 제도화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 이 세세한 이슈들을 벗어나서 거대한 외교 체스판 전체를 한번 보실 차례인데요. 보고서 결론부에 되게 흥미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중간국의 시대라는 화두예요. 중간국이요. 보통 우리는 뭐 중견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둘이 뭔가 좀 다른 건가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단어입니다. 기존에 쓰던 중견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완충 역할만 하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 강했죠. 아, 샌드위치 신세 같은 거요? 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말하는 중간국은 강할 강자를 씁니다. 미국이나 중국급은 아니지만 스스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룰을 세팅하는 중간 보스급 강국들을 말해요. 룰테이커가 아니라 룰세이커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 그리고 핵무기와 독자 방산을 가진 프랑스, 모두 이 중간국의 반열에 아주 확고하게 올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묵직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솔직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딱 이 4강틀 안에만 갇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맨날 4대 강국 눈치만 봤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 해구산의 신뢰성도 흔들리고 다극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체급이 비슷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5나라가 강고하게 뭉쳐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5개국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나요? 이걸 중간국 5개국, 이른바 MP5라고 명명했습니다. 강대국들이 각자 도생할 때 한국이 이 MP5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아주 진취적인 비전이죠. MP5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체급 비슷한 실력자들끼리 촘촘하게 연대해서 우리 스스로 지키는 새로운 체스파를 짠다. 이렇게 해야 일본한테 10년 뒤처진 그 제도화 격차도 따라잡고 진짜 글로벌 전략 국가로 갈 수 있겠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프랑스 정상회담은 아주 훌륭한 출발선을 끄는 건 맞습니다. 글로벌 전력적 동반자라는 최고 타이틀도 달았고 협력 무대도 엄청 넓혀놨으니까요. 시작은 좋았네요. 수많은 MOU를 진짜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진짜 핵심 카드를 언제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할지 그 실천력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뉴스에서 보는 외교 기사들이 진짜 다르게 읽히실 겁니다. 사실 한불 외교 일정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우리 엄청 많이 만나죠? 당장 올해 6월에 알프스 G7 에비앙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나고요. 9월에는 파리 국빈 방문까지 최소 2번의 만남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면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우리 외교팀은 다가오는 이 만남들에서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 잔 부딪히는 그런 의전의 성과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일본처럼 장관급 2+2 회의 정례화하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이라는 진짜 묵직한 청구서를 당당하게 내밀어서 제도화라는 도장을 딱 찍어 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쏟아질 외교 뉴스 보실 때 겉보기 화려함에만 취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파헤친 그 이면의 숙제들이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만의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